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법률 상담 문의 탑3 강의를 맡게 된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법률 질의 탑3에 대해서 강의 들어보실 텐데요. 먼저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법령 두 가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 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계약서 작성 시에 유의하실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상가 건물과 또 일정 요건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해주고 있는 상가 건물이란 법 3조 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요. 이 부분이 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공유 오피스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공유 오피스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일부 세무서의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정당한 사업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고 그런데 이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못하신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상가건물에는 해당하지 않으신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의 경우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이 상가 건물에서 숙식을 같이 하신다거나 이러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경우에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로서 인정과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법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증금액은 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지역마다 그 보증금액은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9억 원,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인천이나 군포, 과천 이런 쪽이랑 부산 쪽은 6억 9천만 원. 이렇게 이 정해진 금액들을 초과하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호해주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사례 중심으로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 중인 이상인 씨가 이제 처음 식당 운영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존 건물주가 건물을 팔고 새로운 건물주가 들어왔다면서 한 달 내로 가게를 비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이 대항력은 양수인, 새로운 건물주나 아니면 임대인한테 권리를 승계받은 새로운 임대인이 된 자, 이런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 이상인 씨의 경우라면 난 2년의 계약을 맺고 들어왔다 하는 그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인데요. 이건 특별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만 인정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법상 힘을 인정받으려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이제 공유 오피스나 이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상가 건물 임차하실 땐 유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대항력은 이 인도를 받으시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신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춰진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상인 씨의 사례에서는 이 임차 상가 건물, 이태원 자기 식당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었더라도 새로운 신건물주에게 임차권이 존속함을 주장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요. 그럼 이상인 씨가 그래서 나는 1년 더는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대항력을 주장해서 1년 더 운영을 하던 중에 갑자기 새로운 건물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가게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물이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런 질문도 요즘 많이 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경매가 실시돼서 매각이 된다면 임차권과 같은 권리, 채권적인 권리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앞서 보신 인도와 사업자 등록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 대항력이 남아서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상가 건물에 대해서 뭐 저당권이나 가압류권 같은 담보물권 설정한 권리자들과의 권리관계를 이제 다투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요건을 누가 먼저 갖췄느냐, 요건을 갖춘 날짜의 선후에 따라서 누가 먼저 이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항력 취득한 임차인이라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 그날이 요건을 갖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이 다른 저당권자나 뭐 가압류권자보다 앞서느냐 뒤서느냐 그 이제 시간 선후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실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동일한 내용들이 정하고 있고 또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는데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대항 요건에 더해서 주택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 증서의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는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 가서 받으세요. 근데 이 상가 건물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변제의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 상가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점 때문에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우선 변제권인데요. 이 우선 변제권 중에서도 특히 이제 법이 정하는 소액의 보증금을 가진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두 가지, 이 앞서 보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 14조 1항은 두 가지 권리를 정하고 있는 건데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이것도 앞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그 보증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6,500만 원, 과밀억제 권역, 말씀드린 인천, 과천, 의왕, 군포 이런 쪽은 5,500만 원 이런 보증금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에 미달하는 보증금을 가진 소액 임차인만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6,500만 원 가령 내가 6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다 해서 6천만 원까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2,200만 원, 과밀억제 건우는 1,9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별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상한선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인 씨 다음에 박상인 씨의 사례를 볼 텐데요. 이런 경우도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으세요. 건물주나 아니면 임대인과 잘 아는 사이여서 임대차 기간이나 내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일단 먼저 그 자리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이제 저는 주로 식당의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요. 건물주와 잘 아는 사이여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식당을 열게 된 박상인 씨에게 갑자기 건물주가 식당이 잘 되니까 8개월 만에 우리 따로 계약 기간 약정한 것도 없는데 이쯤에서 가게를 비워줬으면 좋겠다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를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존속기간의 최소 보장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박상인 씨의 사례처럼요. 아니면 1년 미만, 3개월, 6개월,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적어도 1년은 임대차가 존속되는 기간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길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이스로 잠깐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나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잠깐 머물 곳을 찾으시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그것이 뭐 3개월이든 뭐 한 달이든 그 기간이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많이 또 질의가 들어오는 내용인데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때 이 10년이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뭐 건물의 재건축이나 이런 정도의 사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한번 임차인으로서 들어가시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계약을 원하신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하면서 그 건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최상인 씨의 사례인데요. 뭐 이건 뭐 펜션이나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최상인 씨가 이제 사업이 잘 되면서 처음 직원을 채용하시게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요즘은 특히 이제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 기간을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 정도까지 수습 기간을 두시는데요. 이 수습 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느냐? 또 이제 제가 사례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이 수습 기간용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고 수습 기간 이후부터 정식 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작성 및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근로계약 체결 시가 언제냐? 이 계약이라는 건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 체결됐는지가 좀 애매한데요. 적어도 입사 시, 오늘부터 일을 시작한다. 오늘 9월 16일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16일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늦어도 입사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또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됩니다. 보통 2부 작성하셔서 한 분은 사용자가 갖고 한 분은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이제 나중에 근로자분이 나가셔서 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넣으시거나 하는 사례가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습기간 중이라도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 아예 법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서면으로 이런 내용들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라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대표적으로 5가지 뽑았는데요. 먼저 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직의 경우에는 뭐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근로계약 기간 정하셔야 되고요. 정규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입사하신 날로부터 요즘의 추세는 입사하신 날로부터 1년으로 하시고 이제 매년 어차피 뭐 연봉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새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법은 그냥 임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라라고 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 정하셔야 이 근로계약서 나중에 이제 임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이제 다툼이 있을 여지가 적습니다. 뭐 구성 항목은 기본급 얼마, 고정 OT, 그러니까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 있다면 고정 OT 수당 얼마, 상여금 얼마 이런 구성 항목들, 계산 방법, 뭐 시간급 얼마에 209시간을 더해서 전체 월급을 산정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지급 방법, 뭐 누구의 계좌로 얼마를 이체할 것인지 아니면 뭐 얼마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얼마는 계좌로 이체할 것인지 이런 지급 방법까지도 상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기재하셔야 됩니다. 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 보통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명시하셔야 되고요. 또 휴일에 대한 내용.
주휴일, 뭐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지, 토요일을 주휴일로 할지,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연차는 1년에 몇 달을 줄지, 1년에 며칠을 줄지, 뭐 이런 내용들 기재하시는 게 좋고요. 취업 장소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를 같이 기재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는데요. 일반적인 내용은 뭐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업무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데 이런 간략한 내용이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상희 씨 사례 계속 보면 이제 연차에 대한 법이 2017년도에 한번 바뀌어서 연차도 아직까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2021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2020년 9월 1일 입사한 직원에게 연차를 총 몇 개 부여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 60조 3항이 17년도에 삭제되면서 이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인데요. 먼저 1항부터 이제 법의 내용을 좀 천천히 설명드리면 사용자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이거나 전년도에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 그러니까 뭐 9월 한 달을 일하면 10월에 연차 1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유급휴가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해서 1일씩 유급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 유급휴가는 뭐 연차는 무제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1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25일까지 한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삭제된 3항인데요. 과거에는 처음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만약에 2항에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하루씩을 줬다면 이미 이렇게 2항에 따른 휴가를 사용을 했다면 그 1년 뒤에 1년 80% 이상 1년 만근 뒤에 지급되는 15일 휴가에서 먼저 사용한 휴가를 빼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앞선 이번 사례에서 직원이 연차 휴가를 근무하면서 11개를 이미 사용했다 하면은 1년이 근무한 오늘 2021년 9월 16일 기준으로는 이미 15개가 발생을 했지만 11개 사용했기 때문에 4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규정은 2017년도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 연차 이제 1년에 80% 이상 근무를 했다면 직원이 15개가 새로 발생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이제 또 이 부분도 요즘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근, 지시 불이행, 동료들과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사유들로 근태가 불량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 이 직원을 바로 그냥 해고해도 되느냐 이런 질의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근로기준법은 23조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나 뭐 휴직, 정직 같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가 사용자죠.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하게 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만 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징계 절차, 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도 준수하셔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무단결근 한 번 했는데 해고한다. 이런 것은 좀 과하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한 징계 사유와 실제 이뤄진 징계 간의 적정성이 있느냐, 징계 양정의 적정성,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23조 1항 같은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최상인 씨의 사례에서 최상인 씨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바로 직원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적정 징계 양정 3가지 요건을 준수한 이후에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제주도에서 이제 오래 근무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은 이제 1, 2, 3항에서 18개월 단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해야 된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특히 이제 문제가 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근로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이 고용보험법 58조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58조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제 내용이 많아서 이 PPT에 다 넣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법을 뽑아놨는데요. 이 내용이 모두 충족이 돼야, 이 내용들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처리해달라고 하시는 건데, 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뭐 요즘 많이 하시는 뭐 청년 지원 사업이나 뭐 그런 여러 법에 고용노동부에서 실행하는 사업들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뭐 관계나 인정에 이끌리시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본인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권고사직에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 부분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또 근로시간 및 주 12시간 연장 한도, 40시간과 12시간 연장 한도, 이 부분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50%, 100% 가산되는 이 야간 가산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고요. 또 연차 휴가의 경우에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5일 보장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때 이제 4인 이하 적용 제외 규정임에도 근로계약서에 적용하는 걸로 명시하면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이제 제가 보니까 보통 근로계약서를 뭐 표준 근로계약서 이런 거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을 제대로 안 보시다 보면 이제 그 표준 근로계약서 안에 뭐 연차 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법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최소한의 기준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나는 연차휴가를 1년에 15일 주겠다라고 명시하셨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법이 정해주는 것보다 내가 더 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더 주기로 약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상가 건물 임차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계약서 작성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요.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계약서 쓰셔야 된다. 계약서 쓰시고 나서 뭐 검토 한번 꼭 받으셔야 된다. 변호사나 뭐 세무사나 뭐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께 검토를 받으셔야 된다고 해도 이 사람 그럴 사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될 리가 절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약서 안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계약서는 실제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일이 잘 된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상관없고요.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잘못돼 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약서 썼었나? 내용이 뭐였지 하고 들여보시기 시작하실 때는 이미 뜻대로 되지 않으시는 무언가가 있으실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하고 내용을 잘 써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근로계약서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받아서 그냥 쓰시면 연차휴급휴가 내용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대법원에 이거는 현재까지도 굉장히 확고한 판례인데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서면으로 처분문서라고 법률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어떤 계약 내용을 작성했다면 이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문헌대로의 내용을 그대로 의사표시로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A라고 썼는데 계약서에는 100만 원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거는 아니고 우리는 15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50만 원 더 받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셔야 돼서 훨씬 힘들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목적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갑은 을에게 완제품을 공급하고 을은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목적 조항인데요. 목적은 별로 다들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계약서가 뭐에 대한 내용인지 목적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두시는 것이
계약서를 나중에 아까 앞서 보신 특별한 사정이나 이런 걸 입증하는데 훨씬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및 기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를 안 쓰는 경우가 있나 하시지만, 예를 들면 나는 A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그 계약 당사자가 A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AB 주식회사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또 기간은 1년인지 6개월인지, 1년 뒤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 계약은 그냥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는 게 좋고요. 대금의 지급 및 수령 방법, 대금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15일 뒤에 받는지, 다음 달에 받는지, 수령 방법은 어떤 계좌로 받는지, 요즘은 잘 사용하시지 않긴 하지만 어음으로 받으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손해배상, 어떠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지, 누가 할지, 그리고 위약금이나 위약별의 내용으로 일정액을 정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명시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해지할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위반해서 시정을 요청했는데 한 달이 지난 경우에도 시정이 안 되면 계약은 바로 해지할 건지, 이런 부분들, 이런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5가지는 계약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분쟁 발생 시에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할지, 관할은 법원으로 간다면 법원 관할은 어디로 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넣으시면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제가 짧게나마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 탑3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혹시 질문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